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대부분의 업종이 골고루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갈수록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리스크 온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도 오히려 구글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끝까지 힘을 유지하지 못했네요. 왜 계속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일단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이제 휴가를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선반영되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장중에 그래도 4천선을 좀 밟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힘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도 계속 4천선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반등에 좀 나서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정도 일단은 뭐 이 찝찝함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들이 좀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로 좀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유동성의 움직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네 증시들보다 조금 더 자금 확보가 쉬운 시장들에서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중간중간 미치고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라던가 뭐 최근에 조금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색깔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오늘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8% 정도 올라가는 그림들 보면은 그래도 이 글로벌 이 흐름들과 기조와 좀 동행해서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렇게 좀 포커스가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반도체만 보다가 좀 이제 다른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에 두는 의미는 뭐 사실은 뭐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게 그 자금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나의 축이 더 생겼다라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우주 산업이라는 것들이 정부 주도로 가던 산업들이었는데 뭐 사실 뭐 다른 나라들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민간 쪽에서 주도하는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들을 또 이어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국내 이제 작은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껴서 이 산업들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은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지들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조금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좀 끌어당겨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실 AI 버블론이 계속 펼쳐질 때는 사실 다른 업종들의 이 좀 자금들이 쏠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선택지로서 저희가 그 관심 종목권에 한번 좀 넣어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는 것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또 SK 하이닉스가 살아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계속 뭐 구글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우는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건 뭐 TPU든 엔비디아의 GPU든 오히려 경쟁이 격화될수록 메모리 업체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좀 그로 인한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 뉴스들을 봤을 때 제미나이와 이제 구글의 이슈들을 TPU에 대한 이슈들을 봤을 때 이게 기존의 판을
깬다라는 약간 경계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자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 수요들이 몰려가 있던 자금 수요들이 한번 좀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다른 주가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사실 11월 들어가지고 보면은 엔비디아랑 이 알파벳의 주가는 사실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이 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망을 반영하면서 자금이 움직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 하면은 이제는 이게 초기 국면을 저희가 주초에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구글이 TPU를 이제 밀어붙이던, 뭐 엔비디아가 GPU를 쓰던, 저희가 HBM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어느 쪽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맞는 거고, 뭐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 기업들 관점에서는, 마이닉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동안은 약간 엔비디아에 좀 종속되는 그림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놓고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오히려 좀 더 생기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얘기하면서 GPU 없이 자기네가 학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경쟁력이나 오픈 AI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장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게 좀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쨌든 이 HBM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과정들에 GPU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찢어지는 그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인 모델을 가져가면서 효율성을 좀 놓고 이제 가격 경쟁들을 끌고 가고 좀 수익성들을 좀 높이는 구조를 좀 가져가는 그림들이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GPU의 기반의 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또 각각의 생태계를 따로 만들어가면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또 끌고 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에 따라서 좀 양분될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쨌든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림에서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장의 계속된 확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SK하이닉스 뭐 오늘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네. 뭔가 이슈들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여전히 SK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뭐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게 뭐 안에서 지금 누가 수혜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이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버블론이라던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은 결국은 조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경계감들이 커졌을 때 이 채권 발행이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만, 사실 제미나이부터 이제 지금 극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들은 이 전체 산업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지금 뭐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비중 확대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듯이 이수 페타시스처럼 TPU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양쪽을 다 관련 있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던지. 네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거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사실 선점을 하기 위한 이유 자체가 미래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정적으로 좀 선점하기 위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할 때 좀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팬데믹 끝물 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태생적으로 조금 이 확장성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 생태계가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은 좀 끝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 하면은 AI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 들어오면서 확장을 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색깔을 다르게 놓고 아예 관점 자체를 다르게 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합병 다 공식화된 상황인데 뭐 일단 수치적으로만 보면 핀테크 공룡의 탄생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네이버 주가는 지금 시장 대체적으로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는 한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본 걸까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의 산업들이 새롭게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뭐 사실 그냥 좋은 그림들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그리고 또 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합쳐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거대한 비즈니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들은 맞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합병 비율 확정되고 모든 의사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공정위에 대한 이제 규제 리스크들을 좀 익스포저가 좀 생기는 부분들, 노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은 이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고 있던 이런 그림들에서 이 비즈니스가 결합이 됐을 때 이 수익성에 대한 평가들이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더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조합이 됐을 때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대감과 일단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됐을 때 평가하는 방향성들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도 어떻게 보면 기대와 약간 우려가 공존하는 과정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합병이 됐을 때는 계속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엔진이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STO랑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을 때는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주로 이제 수익 모델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 모델은 사실 뭐 핀테크 쪽에서의 그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면서 시장 선점하면서 이제 슈퍼플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쇼핑에 대한 그 투입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일단은 금융 쪽에서 약간 조금 이제 어플로 하나로 엮어버리면서 이게 락인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또 사실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주가 조정에 분명히 명분은 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그 기준금리는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좀 중요했던 부분은 문구의 변화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뭐 여태까지는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고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두대로 좀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뭐 인하 사이클은 끝난 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환율도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당연히 너무나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부의 방향성들에서 또 하나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이슈들이 있고 또 거기서 또 같이 파생될 수 있는 건 또 가계부채 이슈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을 막고서 좀 자금의 흐름들을 좀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뚜렷하고 있고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 조금 이제 그 편중 현상들이 가계 자산의 편중 현상들이 그동안 부동산 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막아줄 필요가 분명히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든 그 고리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학개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의도들이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연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좀 이제 모이는 것들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자금의 물꼬들을 좀 움직이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지금 환율과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말들을 좀 같이 섞어 놓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변수들이 너무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 문구나 코멘트들을 통해서 좀 녹여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지금 달러원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강세가 좀 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국 금리도 사실은 12월 금리나 기대는 사실 지난달 말 정도부터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만약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도비시한 톤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셧다운이 되기 직전까지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물가 지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먼저 한번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었고요. 9월 24일에 CPI가 먼저 이제 확인됐던 10월 24일이죠. 확인됐던 적이 있었고 이게 사실 그 잔상들을 놓고 보면은 코어 쪽의 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들을 그러니까 주거 쪽에서 눌러주면서 숫자는 안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관세 때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호키시한 톤들의 그러니까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씩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뒤에서 실업률 올라가는 것도 보긴 했고 뭐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 보면은 경제 참가 인구, 그러니까 실업에서 고용을 그러니까 채용되려고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약해지고 이런 그림들이 지금 반영되는 코멘트들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를 10월 지표는 아예 좀 확인을 못하는 지표들이 있고 11월 지표는 10월 FOMC 이후에 지금 나오는 거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때 명확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12월 이후에 1월 정도에 인하하겠다는 시그널들은 일부 좀 던져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들로 보면은 일단 연말까지는 금리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이 연준 관점에서는 앞서가는 그림들을 자꾸 그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아직까지는 여기 남아 있는 거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한번 아시다시피 선반영하면서 가는 그림보다는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하락은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 이야기도 나온 김에 여쭤보면 간밤에 나왔던 베이지북은 지금 고용 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네네. 뭔가 어떤 지표들 간에서 통일성이 안 보이고 계속 뭔가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 네. 베이지북에 좀 더 무게감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주간 단위로 새롭게 나오는 이런 네. 고용 지표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변동폭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뭐 사실 올해 내내 나타난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또 여기서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연속 청구 건수는 계속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레벨을 계속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실업자들이랑 그러니까 기업들의 구인 수요들 그리고 또 이 가계 구직 수요들을 놓고 이 비율들을 산정해 보면은 사실 팬데믹 때 가장 이제 높았을 때 2배 정도까지 이 일자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구인 수요가 내려와서 1보다 낮은 수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지금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또 그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실적까지 좀 복기를 해보면은 월마트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해석에 대한 방향성들 보면은 이 월마트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 상위 소득층들이 내려와가지고 소비를 여기서 하면서 이제 좋았다. 이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나 이 고용이나 전반적인 이 미국의 펀더멘탈은
물가는 사실 관세 때문에 지금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쪽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시장이 이제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실제로 JP모건이나 이런 데는 이미 S&P를 7,500, 8,000 네. 이제 고점을 얘기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관점과 이제 경제 관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 관점은 사실 이게 축이 AI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 증시의 환경 자체가 이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그림들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현상들이 이 재정 적자를 늘려가면서 화폐들을 찍어내는 이런 화폐를 계속 늘려내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달러화가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는 이런 오히려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패턴들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랑 금이 같이 올라갔던 현상들도 이런 패턴으로 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재정 확장 기조와 유동성 공급 체계들이 사실 연말에는 좀 셧다운 때문에 여파가 좀 같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상화된다라 하면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화폐 이외에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실물자산들의 가격들은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또 있고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또 이번 주 반등하는 모습들 보면은 사실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다시 반등하는 올라오는 패턴들을 보여준다라 하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이 실적이 몰려가는 모멘텀들은 여기는 사실 경기와 관계없이 투자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얘기 들을 때 저희가 보통 유동성이 풍부해져서를 상승할 때 설명할 요지가 없으니까 계속 네네.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올랐다 네네.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유동성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상승할 때는 이제 실적 때문이다. 네. 이렇게 바뀐 건데 유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이 지금 사실 그 11월 지나면서부터는 돈이 한번 묶이는 그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 MF 잔고도 좀 8조 달러 정도가 지금 뭐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이 또 빨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 돈도 결과적으로는 뭐 오픈 AI 상장하면 거의 돈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 하필이면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해서 부채 채권 발행하는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도 빨아갈 거다 이 자금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셧다운 때문에 이 재무부가 필수 기능인 국채 발행 기능은 계속 되는데 지출은 다 막혀버리니까 또 거기서 또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좀 많이 좀 맞물려 있던 것들이 있고 이거를 다시 정상화되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내년까지 놓고 보면은 연준도 색깔이 내년으로 가면서는 또 더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지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해석의 방향성들을 지금 연준 구성원들이 투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비시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가지로 좀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색깔이 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한데요. 연준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맞는데 사실 최근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연준 인사들이 또 이 쏠림이 있는 과정에서 매파적인 얘기들을 자꾸 꺼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12월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윌리엄스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인하 기대감이 많이 인하 기대가 낮았죠. 완전히 저쪽으로 다시 동결기대로 또 넘어가면서 약간 또 프라이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사실 시장도 아마 고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고용과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을 놓고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사실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하나씩 보면서 반응하는 구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도 이게 스티프닝이 확 됐던 시장이 갑자기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면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도 이런 해석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인사들도 말이 좀 조건부로 계속 달리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시장이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현상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좀 사실 다른 때들과 좀 패턴이 좀 변화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랑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헬스케어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크 쪽, 예. 바이오텍 쪽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지펀드가 최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조금 이제 들어가긴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지들이 이게 큰 물줄기를 가져갔던 쪽이 좀 불안해지니까 조금 더 자금 유입이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림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테크 쪽도 일단은 지금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과 펀더멘탈 경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수요와 다른 수요들을 흡수하는 쪽에 그 업종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사실 이 경제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들로 분명히 가져간 업종이고요. 이 업종에다가 사실은 이 시장 색깔 자체가 경제에다가 뭔가 베팅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영역을 쪼개가지고 뭐 AI처럼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처럼 아예 특수한 영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쪽들이 자금이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분산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업종 선택의 선택지들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증시에 여러 가지 징크스가 많습니다만 또 홀짝 징크스도 있는데 사실 올해 뭐 홀수해니까 상승할까 연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맞는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이게 정말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건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은 짝수해가 되는데 그럼 내년은 저희가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 홀수의 징크스 조금 이제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사실 뭐 굳이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또 대선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들이 어쨌든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보여주나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우연히 좀 맞아 떨어져가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 패턴에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패턴들이 뭐 일단은 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이 패턴들이 그래도 좀 나오는 상대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 아무래도 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 그다음에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이때는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와서 확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주가에 좀 이 커플링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내년에 저희가 좀 주력해서 좀 봐야 되는 네. 뭐 섹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뭐 테크 중심으로 다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 지금 채권 발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또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이익으로 좀 수익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가면 갈수록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새롭게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놓고 있는 과정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초반까지 보고 이후에는 사실 경제 정책들이 바뀌는 그림들 사실 트럼프도 식품 관세 좀 넘겨놨던 부분들 보시면은 사실 선거 초반에 지자마자 다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내년까지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쪽 관심도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테크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자.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소비주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